시작하겠습니다. 선호등급을 발행하자면 거기에 뭐를 기재를 해서 그렇게 발행해야 되죠. 근데 기재에 대해서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선호등급의 기재사항은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정한 법정 기재사항이 있어요. 그게 개품운송, 정기 개품운송에 관한 선호등급은 상법 853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용선 계약이 있는 선호등급은 85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기재사항은 용선 계약 선호등급도 그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에 8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재사항은 앞에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3페이지 있죠. 법정 기재사항은 무슨 선호적 끊임을 표시해야 된다. 그건 제가 말했어요. 제가. 그지? 왜 그런가 하면 그 제목이 표제가 빌로블레이딩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웨이빌 그런 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운송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운송인. 이것은 이번에 개정될 때 삽입을 시켰어요. 과거 즉 2008년 8월 3일까지는 요 규정이 적용이 없었죠. 이것도 뭐가 엄청나게 주장을 해갖고 지금 3부 개정위원회 고문이었거든요. 자문. 그래갖고 이게 이제 운송인을 표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신용장 국제운송에서 무역운송은 이게 수리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야만 문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화주 입장으로 봐서는 도대체 운송 책임을 지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이거죠. 그래서 운송의 명칭과 그 주된 명목 소재지를 쓰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화주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게 이제 슈퍼가 있고 컨사이니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어떤 점에는 약간 이제 혼돈을 일으킬 부분이 통지처 노티파이 파티 있잖아요. 그 사람은 화주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화주는 안다. 그러니까 우선 물건을 보내는 사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그 물건을 자기 명의로 운송인과 계약으로 체결을 하거나 화물을 운송인에게 운송을 하기 위해서 인도한 자를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화증권에 10억 칸에 기재되어 있는 그 사람의 제가 찾아보고 이렇게 썼는데 그 사람의 주요 의무가 있죠. 의무는 제가 말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관련 법조항을 써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부 선주이고 그래서 화주가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화주가 고집을 부리면 자꾸 이렇게 끌려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화주의 의무를 지키고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선서는 그거 안 내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 이러고 그게 많이 들어봤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슈퍼의 주요 의무는 우선 뭐 당연히 이제 물건을 화물을 이렇게 제공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화물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서면으로 서류로 말로 전화로 아니고 그러고 그렇게 제공한 것은 그게 정확하다는 담보 의무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건 우리나라는 현재 주로 SR이라는 그런 shipping request 그거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꼭 다른 나라에서는 shipping request 그런 말이 아닌 것으로도 제공하든 하는 거죠. 대만 같은 데 보면 shipping order 그런 것도 있고 미국 같은 데는 아주 shipping request라는 말 이름이 없어요. 수출 시고서 슈퍼스 엑스포트 데클레이션 그거를 제출하고 그러거든요. 거기 내용이 이렇게 있는 화물에 관련된 명세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거 그걸 꼭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운송인에게 이렇게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운송에 필요한 서류. 운송에 필요하다면 그 운송인은 아주한테 이 서류를 달라라고 청구를 하면 그건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위험물인 경우에는 위험 물품의 명세서와 함께 용기, 포장, 표찰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운임 직업 의무는 당연한 것이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의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수화인. 수화인이 뭐냐? 목적지에서 물건을 받은 사람이다. 그거죠? 뭐 많아지. 그런데 그 수화인을 그러니까 기재하도록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수화인을 기재하는 형태는 꼭 표, 뭐 김영식비에, 지시식비에, 소지인식비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주로 1, 2번, 그 이외에는 제가 못 봤어요. 이 업계에 최소한도 한 3일면은 이걸 접해봤는데 이때 소지인식 그러면 배열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수화인 칸에. 그런 건 본질은 없다. 실무적으로 이론적으로 있는데. 그죠? 기재하는 형태는 이렇고, 수화인의 권리는 수화인의 권리는 수화인은 OBL을 취득함에 따라서 OBL, 즉 OBL은 선화증권 원본이죠. 원본을 소지한 자가 수화인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소지함에 따라서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소지인으로서는 운송인에게 운송 청구권, 운송 중지권, 운송 반송권, 뭐 화물 인도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권리가. 그죠? 그다음에 주요 의무는 뭐냐? 화물을 목적지에서 받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 받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 그죠? 받아가야 돼.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안 받아갔다. 그럼 운송인은 이제 그걸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죠. 그 안 받아갔을 때 그 이야기는 제일 뒤에 그걸 좀 써놨어요. 제가 47페이지에 47페이지에 보면 수령 혜택 또는 미수령 항목을 처리라고 이 제목을 붙여놓고 개품 화물을 혜택 개인이 안 받아가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항해운송계약에서 운송된 화물을 받아가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밑에 수화인이 불명, 수령 그러고 또는 수령 포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해놨거든요. 그럼 받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받아갈 때 선화증권 원본 상환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운임 및 기타 요금 지급 의무가 있다. 있는데 수화인은요. 수화인은 오비의 소지인, 정당한 비의 소지인, 김영식인 경우에는 그 선화증권의 수화인으로 기재되는 사람, 그 사람은 화물 운임 및 기타 요금, 무슨 기본 요금 운임 있죠, 운임. 그 다음에 저 계획품 운송 같은 무슨 차지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기타 요금들이. 그런데 이것은 언제 얘들이 받아갈 운임 등을 운송인에게 취급할 의무가 있나 하면 화물을 받아갈 때 그런 의무가 발생해요. 안 찾아가면 안 발생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운송인은 운임을? 그러면은 결국은 송화인 이 지급 의무가 있다. 개념적으로 송화인은 비록 예를 들어서 실무적으로 가끔 이런 것도 있어요. 운임을 운송인하고 그 과주하고 운송계약을 하면서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이 증거서류 기능을 한다. 그래 말한 적이 있죠, 어제? 그 운송계약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운임을 이 콜렉트로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경우, 콜렉트는 운임 후급 조건이죠. 프리페이드는 선급 조건이고, 그죠? 선급 조건으로 후급 조건으로 이렇게 비선화증권으로 기재가 되고, 기재가 됐을 때는
운송 계약을 할 때 운송인과 슈퍼가 이것은 나중에 내겠다, 짐 찾아갈 때 내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찾아갈 때 이렇게 내겠다고 이렇게 했다 이거지. 그랬는데 수화인이 물건 찾아가지도 않거나 또 운임을 내지 않거나 그럴 경우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수화인이 안 된다, 그럼 찾아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운송인은 슈퍼한테 가는 슈퍼. 얘가 지금 수화인 예약을 작정한 그 수화인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또는 안다고 할지라도 안 찾아가려고 그런다 이거지. 안 찾아가려고 그런다, 안 받아간다. 그러니까 운임이 하여튼 운송을 했으니까 운임을 슈퍼 네가 내라 라고 운송인이 하면, 청구를 하면 얘가 또 약간 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니 니하고 운송인 니하고 계약을 하기를 이게 이제 수화인한테 받는 조건이잖아요 결국은. 그치? 수화인하고 받고 약정을 했잖아. 나하고 난 모르겠다. 니가 그냥 두드려 패든지 어쩌든지 얘한테 가서 받아라 이렇게 똥배짱 내는 사람도 난 또 가끔 또 본 적도 있어요. 그건 아니다. 이것은 운송인 입장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 아니 니하고 나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이거 내가 증인들도 가끔 봤었어요. 여기 법원이런데 변호사하고도 말이. 이거는 이제 운송인 즉 변호사 같은 데가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네가 나하고 운송계약을 할 때 네가 나한테 말하기를 내가 이 물건을 그래서 여기다 또 옮겨가면 니하고 나하고 둘이 약정한 그 수화인이 지금 찾아가기로 하고 그때 돈 내기로 한 계약 아니냐 그렇잖아요. 운송하면 수화인이 찾아갈 때 돈을 내겠다 그 조건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수화인 얘가 찾아가지도 않고 얘가 운임 안 낸 것도 이미 니하고 나하고 네가 나한테 약속한 계약을 위반했다. 이 찾아가기 전에 찾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얘가 돈을 운임을 내기로 한 얘가 안 냈으니까 당연하게 얘가 낸다라고 약속을 그래 하는 것이지. 돈 받는 것, 얘한테 받는 그 행위 자체를 내가 니한테 약정하는 건 아니다 그거지. 네가 나한테 말하기를 얘가 내겠다라고 말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했다. 내겠다라고 했는데 안 냈다 그거지. 그죠? 콜렉트 이건 프리페이드는 하네. 슈퍼는 항상 운임 지급 그렇다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얘의 운임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런 것은 정설일 뿐만 아니라 판례들도 그런 있고 그래요. 그죠? 그것이 운임 지급 의무. 그 다음에 통지수령이라는 말인데 주로 이제 그 승하정권에는 실무적으로 notify party 이런 칸을 마련하고 여기 쓰잖아요. 회사에 있는 사람 쏘고 주로 쏘고 조성도 쏘고 그죠? 이것은 뭐냐? 화주 관련 사항, 내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데 슈퍼 컨사인이 그냥 화물 주인은 아니다 이거지. 오로지 얘는 뭐냐 아니고 어떤 운송인이 화주 슈퍼나 컨사인이 이게 어떤 통지할 사항이 있으면 통지할 사항을 해줄 곳으로 약정한 곳이다 이거지. 그죠? 화물 주인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얘가 수입자일 때가 많죠. 근데 컨사인이가 바로 그냥 홍길동, 서울코리아 그러면 수화인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걔한테 무슨 통지할 것이 있으면 해도 되죠. 그치 해도 된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투 오더 오브 슈퍼라든지 투 오더가 무슨 ABC 뱅크라든지 이에 대해서 이것은 ABC 뱅크가 컨사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BC 뱅크가 그 배수한 비의 소지인에게 물건 주도록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운송이 뭔가 통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그 시점에 얘가 배수한 비를 누구가 갖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재할 사항이 있으면 얘한테 하도록 미리 사전에 계약으로 정한 거야. 그게 선화증권에. 그죠? 그래서 특히 개품 운송에 있어서는 그 화물 도착, 실무적으로 도착 예정 통지서, 어라이벌 노티스 이런 게 보내죠. 얘한테 보낸다고. 그죠? 그러면 그다고 또 항해운송 계약이 있는 그런 운송인 경우에는 운송 계약에 의한 화물 운송의 경우에는 아주 이걸 법적으로 뭐 화물을 목적지에 도착해서 양육 준비 완료 통지서 통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때부터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 레이 타임이 개시가 되어서 원래 약정된 레이 타임 기간 내에 화물을 수화인이 다 바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뭐 지났다. 그러니까 즉 레이 타임을 기산 시점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선화증권상의 통지 수령인, 우리나라 말로 통지 수령인 그렇게 말을 해놨죠. 용어는. 근데 실무적으로 통지처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송인이 여기에 통지를 한 효과는 시포나 수화인, 근산이나 비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된다. 법으로 딱 받아 해놨죠. 얘한테는 통지하면 니 나한테는 그냥 수화인, 나하고 통지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통지한 것으로 본다. 853조 제3항 탁구가 되어 있죠? 예. 그렇게 있다. 그 다음 이제 운송물에 관한 사항. 운송물에 관한 사항을 이제 쓰는데 운송화물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했듯이 화물의 실무적으로 화물의 종류, 중량,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 화물 기호, 화송물이라고 쓰는데 4번이 운송물 기호죠. 화물 기호. 화물 외관 상태를 기재하고 법이 정하고 있다. 법이 비록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운송물에 관한 명세는 기재를 해야죠. 그지? 무슨 물건인지. 무슨 물건이면 개수가 몇 개이고, 그 다음에 그 분량은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은 바로 그 운임 산출의 기본 요소죠. 그지?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운임이 틀릴 것이고, 개수에 따라서 틀릴 것이고, 그죠? 많으면 많고, 운임이 더 나올 것이고, 한 개 붙이는 거, 100개 붙이는 거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운송물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포장의 종별 및 개수 이런 말이 나오는데 포장의 종별은 예를 들어서 백, 뭐 베일, 배럴, 박스, 번들, 캔, 카튼,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런데 국제적으로 개품 운송에 있어서는 팔레트 이거는 그 포장의 종별에 안 속하죠. 팔레트 위에 쌓아놓은 그 개수. 그것도 팔레트도 있죠. 우리나라 그 선보 컴퓨터인가. 팔레트에다가 컴퓨터를 박스에 들은 것을 40 몇 개씩 쌓아서 탁 랩 그걸 해서 밴딩 모양을 묶어서 그래서 운송에는 그걸 한 패키지로 본다. 이게 조정한 데 대해서 아주 좀 아니다. 거기에 있는 개수 48박스가 666.67 곱하기 아까도 500 했을 거예요. 500 했을 거예요. 500 했을 때 곱하기 48 이렇게 매간 금액 책임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참고. 그 다음에 외관 상태는 따로 조항이 좀 다르죠. 이 814조가 아닌 것 같은데 814조나 일단 좀 찾아봐. 외관 상태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법이 정했죠. 외관 상태. 그러니까 외관 상태에만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얘가 텔레비다. 그럼 그걸 뜯어서 꺼져서 소리 잘라는지 그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으로는 선화증권은 일일이 이것은
외관 상태가 뭐 괜찮은 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건 보통 보면 미리 인쇄를 해놨어. 인쇄 어떤 식으로 인쇄하냐면 뒤에는 좀 보시면 뒤에 (49페이지) 좀 보시고 49페이지 보니까 요게 내가 이 개품 운송 그때는 하고 운송용 비율인데 1, 2, 3, 4 번호를 붙이고 또 A, B, C, D 이렇게 써놨죠. 그지? 그것이 이 번호는 법정 기재상이고 영어로 된 것은 임의적 기재상이라 그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써있는 게 저거요. 그 글자. 네? 네. 여기 보면 received 이렇게 돼 있죠? 받았음 by the carrier. by the carrier. 누구가 받았냐? 여기 보면 회사 이름 써놓고 as carrier 이렇게 써 있죠? 그렇지? carrier. 얘가 받았다. 얘가 받았다. 어떻게 받았냐? from shipper. 거기부터 받았는데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herein. 그래 되죠. 여기에 별도로 뭐 이렇게 뭐가 써있지 않은 unless otherwise 않는 한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외관상으로 양호한 상태로 받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미리 인쇄를 해놨지.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이 외관상으로 양호한 상태로 받았다. 그런데 여기 뭐가 쓰여 있으면 외관 상태로 받은 게 아니죠. 맞죠? 양호한 상태로. 그게 바로 제 뒤에 어제 봤던 뭐 파틀리, 러스티드 이렇게 여기서 쓴 이런 이 외관 상태가 양호한 게 아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페이지가 안 붙여서 잘 모르겠는데 빈코가 젠콘 컨전빌 디렉트 카피라고 되어 있는 거죠. 디렉트 카피 보입니까? 여기는 shift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는 received 그래 되어 있었죠. 이것은 이제 부정기선 운송에서는 뭐 컨테이너선 운송처럼 수령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선적선하실 분이죠. 그게 만약에 아까 봤던 received 이래 돼 있는 데다가 이러면 가만히 놔두면 수령선하실 분이죠. received 비율이에요. 그제? 이것이 선적선하실분이 되려면 선적되었다는 뜻을 여기 별도로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선적선하실분이 돼요. 그래서 전기 개품 운송에 있어서는 항상 이 경우에는 여기에 표시하지만 다른 또 그 회사에서 나눈 걸 보면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뭐 이런데 또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죠. 하죠. 보통 뭐 레이드 온보드 베슬이라든지 또 온보드 뭐 베슬 몇월 며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별도로 그러니까 즉 수령선하는 분에 별도로 선적되었다는 노테이션을 하면 그것이 선적선하분이 된다. 그래 돼 있죠. 우리 상품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사실도 그렇고 그죠? 근데 아까 봤던 빈코가 어디야? 이건 이미 가만히 놔도 이것은 이미 선적선하분이죠. 그죠? 여기도 보면 shift at the port of loading 위에 port of loading 기재될까요? 여기에 이 항구에서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on board the vessel or carriage to the port of discharge까지 운송을 위해서 외관상으로 이 port of loading 이래서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음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미리 이래 놔놓고 또 예를 보면 아까 예를
위에도 보면 대문자로 그 밑에 좀 내려와서 보면 대문자로 보면 term very good although in the condition one used in this period writing 이걸 뭐 이건지 문제를 received 대문자가 아니네. 여기 쭉 읽어봤던 뭐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외관상을 받았다. 언니 써서 있으면 인디케이트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언니스가 아니고 인디케이티드 여기 뭐라고 했죠 여기.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외관상은 다 양호한 상태로 받았는데 이게 있으니까 양호한 상태로 받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런 뜻이야. 외관 상태를 이렇게 신문적으로 그렇게 기재하고 있다. 여기 이제 운송 물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선박에 관한 사항을 쓰죠. 선박. 우리 이 사법은 이게 좀 자꾸 이렇게 개정을 보면 좀 고쳐낸다고 말이 없는데 이게 또 많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선화증권 기재 선박에 관해서 명칭, 그다음에 국적, 톤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무적으로 이 톤수는 사실은 지금 저기서 뭐 100% 지금 선화증권의 자체 이건 아는 거죠. 용성계약서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리고 국적도 사실은 잘 안 해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하죠. 특별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저 팔레스타인이나 뭐 저런데 이스라엘 국적 선박은 못 들어가죠. 그지? CM9 같은 데는 못 들어가죠. 그런 데 짓지 말아라. 신용장 조건 그런 게 있죠. 아무튼 뭐 이런 걸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톤수는 12기 아무도 없는데 이거 쓸데없는 말이 들어가 있다. 현재 우리 예산국에서. 그다음 운송 구간에 관한 사항. 이것은 부정기선 운송에서는 포트 투 포트 운송이기 때문에 선적항과 양육항 포트 디차지만 표시하면 되죠. 그런데 이쪽 개품 운송에 있어서는 뭐 개품 운송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운송인의 책임은 화물을 받은 때부터 인도할 때까지가 책임 기간이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부정기선 운송 같으면 받은 곳이 어딘가 배 위에서 받았잖아요. 선적항에서. 그죠? 그지? 거기서부터 개시가 되는 거 책임이. 그런데 컨테이너 개품 운송에 있어서는 화물을 받은 것이 오로지 배가 배에서 받는 수도 태클 또 태클 뭐 이런 거 하면 그것도 태클도 선상은 아니네. 아무튼 이 컨테이너 운송 같으면 그 FCL 같으면 CO에서 받고 LCL 같으면 CF에서 받는다. 받은 그때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기선 운송에서 이렇게 place of receipt 화물을 받은 장소 place 받은 것이지 place 오브 receipt 받은 거. 그 다음에 이제 port place가 있고 port가 있고 port of loading 그래서 port of discharge place of delivery 인도지 별도로 표시하죠. 그죠? 개품 운송은 이게 거의 필수적이다. 그죠? 왜냐하면 포스트올로딩과 플레이스 오리스는 항상 같지 않다. 같은 부산이라도. 그래서 부산에 있는 어떤 CY, 운송인, C 운송인이 지정한 내지근이 있던 CY가 있거든요. CY가 부산에 많은데 현대상선이 지정한 그 CY는 어디이고, 한진이 운영은 어디고, 흥하에 운영은 어디고, 따로 있잖아요. CY가 무지하게 많은데 특히 이 운송, C 운송인이 지정한 그 CY를 의미한다. 그리고 포트볼 로딩은 부산 항구지요. 부산항. 여기서 부산항 써 있으면 부산항이고 리시프트 쓰는 부산 어디다. 그래서 여기에 실무적으로 쓰는 여기 기재한 형태가 플레이스 오브 리시프트 간에 부산 CY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보면 차지이고 플레이스 오브 델리버리
경우도 있지만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지 않고 그 여기에 부산 항구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즉 컨테이너 운송 경우는 C와 아니면 C 앞에 있거든요. 또는 도어일 수도 있어. 화주의 집. 그죠? 화주의 집. 화주의 공장. 그죠? 부산 도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여기에 바로 그냥 도어라든지 부산 도어라든지 부산에 있는 화주의 집에서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경우죠. 여기서. 그런데 부정위선에 있어서 이게 뭐냐면 간단한데 제품 운송에서 컨테이너 운송에서 이게 플레이스 리시트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죠. 부산에 있는 화주의 집도 있을 수 있고 의정부에 있는 화주 공장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LA에 도와 이랬으면 LA 집에까지 갖다 주는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로 어떤 장소에다 다른데 뭐 이렇게 CY에서 CY이다. 이러면 플레이스 리시트가 이것만 돼 있더라도 부산 CY에서 LA CY다 이 뜻이거든요. 그치? 또는 뭐 CY 이러면 부산에 있는 도어에서 LA에 있는 CY 그런 뜻이겠죠. 그치? 또 뭐 CFS CFS 별도로 이 선화될 건 그 앞면에 표면에 베이스에 별도로 쓰는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직접 쓰면 더 확실하고 그렇지. 이건 선박 회사마다 쓰는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확실하게 플레이스 리시트와 이게 플레이스 델리버리를 표시를 하고 있다. 그래야만 운송인 책임 구간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죠? 이 구간 내에 있을 때에 화물이 없어지거나 깨지거나 그럴 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운송인이 특정한 운송 구간 범위를 넘어서서 그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LAC와에서 바다 인도해 주는 게 끝이죠. 여기서 바다 가서 여기서 뭐 도둑 나든지 차 뒤집어서 깨졌다든지 그건 운송인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운송기관 보관을 그렇게 확정을 여기 하든 일단 직접 뭐 별도로 하든 아무튼 이건 확정이 된다. 그 참고로 29페이지에 박스를 뭐 표를 해놨는데요. 이게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A, B, C, D 수령지, 선착각, 양극각, 인도지. 예를 들어서 대구 내륙지역이 대구는 내륙지역이잖아요. 그 도하에서 부산 이게 1번에서 첫 번째 1번 A, B, C, D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 1또 B 1, B, C, 스몰 B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즉 콤비네이션이 7이 49, 49가지로 운송 구간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개품 운송에서. 그렇습니까? 네. 부정기선에서 이런 일이 없죠. 포트 투 포트니까. 그다음 운임에 관한 사항. 운임은 뭐 보수지. 운송을 해준 그 보수. 그리고 부정기선 그러니까 정기선에 의한 그 운임은 여러 가지 기본 운임 외에 어떤 뭐 요금, 신전 텍스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부정기선은 뭐 약정한 소위 뭐 용선료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항해용선 계약에 의한 것은 운임이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 운임 취급 의무자는 30페이지에 아까 말했어요. 네? 소마입니다. 그다음 운임에 관한 특약과 오별 소지인과의 관계. BL에 기재된 운임에 관한 특약은 OBL 소지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OBL 소지인에 대해서도 그 BL 기재되어 있는 그 내용 미친다. 그 말은 성국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거의 집회들 이래 있더라도 사실적으로 극자가 문제가 있었지 정말로 10%가 돈을 아직 안 냈다. 그러면 오별 소지인이 화물을 받아갈 때는 운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했죠 아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안 냈다. 그리고 안 냈으니까 화물을 못 내주고 운임 얘기 전에는 이렇게 운송에서 주장하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순급으로 돼 있지 않냐.
이미 냈다. 난 모르겠다. 물건 달라. 물건 달라. 요게 아까 어제 얘기했던 선의의 비일취업자에 대해서는 무는 증권성이 있다. 그래 말했죠? 만약에 그 오비의 소지인이 정말로 이게 프리페이드 된 걸로 알고 이걸 인수했다면 이게 운송인이 말을 좀 못할 수 있죠. 그렇게 프리페이드라고 무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비의 소지인이 알고 악의인 경우, 아까 선의의 경우인 거죠. 악의인 경우, 즉 악의는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죠. 이쪽에서. 운님이 비록 글자는 그렇게 프리페이드라고 돼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적으로는 이것이 10% 안 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오비의 소지인. 그게 악의의 소지인이잖아요. 그죠? 네. 이쪽에 선의, 이런 거, 아까 안 나온 것도 악의 선의, 이걸 또 오해할까 그래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알고 있는 소지인은 선의의 소지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직 글자는 그렇게 있지만 불편이라고 안 냈다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소지인에 대해서는 안 냈으니까 내라라고 이렇게 말을 걸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은 프리페이드라고 돼 있을 때 아직 안 냈다. 그런 것은 운임을 청구하는 사람의 서면으로 안 냈다라고 통지를 빨리 내주세요. 운임을 아직 지금 안 냈다. 그래갖고 오비의 소지인으로 하여금 운임이 안 낸 사실을 알고 있게 자꾸 만들어야 된다고. 그죠? 전혀 몰랐다. 이러자면 뭐 준다고. 운송인이. 그래서 악의 결제 여부. 그래서 그 30페이지에 5번에 순호 동그라미 3번 운임에 관한 특약과 오비의 소지인과의 관계. 비엘상에 기재된 운임에 관한 특약은 오비의 소지인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 그 38번 갖고 있고, 그러나 비엘상에 운임 선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운임이 결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비엘을 지적한 악의의 소지는 운임 지급 의무를 변할 수 없다. 라고 대법원 판결이 그런데 있죠. 그게 말이 대법원 판결이 사기까지 올라가려면요. 지방법은 뜻서 꼭 고등법으로 와서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결이 더 이상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알게 해야 된다고. 운임 안 낸 사실을. 운송인은.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안 냈다. 그러면 이제 운송인은 화물을 운송인이 그러니까 그 오비의 소지인이 정당한 비소지인이 화물 인도 청구하는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무가. 그죠? 그런데 비록 그런 의무가 있지만 운임을 안 냈으면 그걸 잡을 권리가 있다. 그 유치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도 또 이렇게 아셔야 될 것이 보통 보면 어떤 화주가 우리한테 줄 운임이 외상으로 많이 밀려 있는데 그걸 냈더라는 함을 잡아서 이걸 그 전에 밀린 거를 바뀌면 이걸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안 내주려고. 그건 안 돼. 당해 화물에 한해서 그런 거야. 당해 운동. 그 화물, 지난번부터 싣고 간 화물 운임 안 낸 거를 이번 화물을 잡으면 안 된다고. 그죠? 네. 그런 것도 가끔 또 하기도 하는데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지. 운송한 그 화물 아직 내주지 않았으면 그건 잡는 것이지. 물정에 지금 운임 낼 테니까 달라고 아니 지난번에 그거 다 내라. 안 되는 거지. 그건. 발행 통수, 선화증권의 발행 통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품 법문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 그건 뭐 이어서 따질 건 아니고 선화증권에는 선화증권 원본을 발행을 해서 즉 서면을 해서 그 슈퍼한테 교부한 그 통수를 쓰도록 실무적으로 그래 돼 있고 그래 또 현실에 맞고. 그런데 우리 법문은 수통의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통수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한 통 발행해서 안 쓰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여튼 무조건 한 통을 발행했더라도 원본을 한 통 발행했더라 한 통 하나라고 쓰고
실무적으로 보통 세 통을 발행하죠. 똑같은 것은 세 통. 한 통을 발행하면 가끔은 두 통, 원본 다섯 통 발행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한 번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몇 통을 발행했든 간에 비엘 운동 발행한 통수를 비엘에 쓰도록 돼 있다가 쓰도록 비장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통, 이 시간이 없어서 말을 여기 있네. 32페이지 보면 그래서 여러 통이 발행됐을 때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 세 통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교과하고 있잖아요. 왜 세 통을 발행하느냐? 그것도 말을 하는 지가 쓸데없는 말인데 할 말이 있어도 있는데 그 별로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거 설명을 영양가를 우선 생략하고 아무튼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 여러 통이 발행되었더라도 약정된 목적지 그것도 자기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중에 한 통만 적정히 배수된 전화적인 한 통을 소지한 자는 운송인에 대해서 화물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그 말은 각기 독립해서 여러 통이 발행되었더라도 각기 독립해서 선언정권으로서 뭐 성질이라든지 효력이 있다 그거죠. 각 통은 독립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 통이 발행됐지만 이제 그 중에서 누가 먼저 한 통을 소지한 사람이 운송인에 가서 물건 달라고 인도 청구하면 운송인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래 되죠. 내줘야 된다 그 말이지. 물건을 내줘야 된다. 내주면 그 나머지 두 통은 각기 독립해서 효력이 있지만 나머지 두 통은 무효인 이래 되죠. 효력이 없다. 그죠? 그래서 거기 법으로도 명문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것은 선화증권에 보면 그게 거의 다 이 법으로 돼 있는 것은 선화증권의 약관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혹시나 자꾸 이렇게 그거 생길까봐 어느 선화증권을 보더라도 어느 회사를 보더라도 뭐라고 써있냐면 그 페이지 아까 보던 40몇 페이지지? 49페이지에 밑에 전 밑에 패러그램 좀 읽어보실래요? 이 밑에 the undersigned on behalf of each company, the master and the owner of vessel assigned number of bits of rating stated above, all of the same tenor and date, one of which being accomplished, the others to stand void. 그지? 그 중에 하나만 one of which accomplished 그걸로 아무래도 다른 것 the others 다른 것들은 void 무효다. 이래 돼 있지. 그죠? 요거 말고 뒤에도 마침내 다 그래 돼 있어요. 다른 게 다른 회사. 그래서 여담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설정이 각기 독립해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 아까 신용증 거래소 풀 세트를 다 청구하는 것 때문에 각기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세계가. 세계 한 뭉치를 같이 돌아다니지. 은행 통해서. 그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어떻게 수했냐면 비행 설정을 발행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세 사람이 이제 나누어서 하나씩 가지고 목적지에서 이제 청구를 하면 이제 물건을 받아가는 줄 알고 먼저 찾아가면 되는 다행히 먼저 찾아가면 이제 걱정이 없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어떤 수가 있냐면 어떤 회사에 몇 시에 업무 개시하느냐 9시 한다. 그러면 세 명이 이제 미리 저끼리 이제 알아보고 9시 한다. 그러니까 한 8시 한 50분쯤 돼서 문에 세 명이 다 와서 하고 이제 오비에 주머니 감춰놓고
세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9시에 문을 탁 열장 탁 와다닥 하게 되는 세 명이 몰래 내놔라.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제 와서 줬으면 그만인데 똑같이 와서 달라. 그럴 수도 이론적으로 있을 거 아니냐고. 그죠? 이론적으로 있다고. 그래서 그럴 때는 받은 비해를 제출하고 물건 달라고 청구를 하면 운송이 줘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는 안 줘도 된다라고 또 이제 법으로 또 명시해놨어요. 네. 그럴 때는 안 주고 미국 법도 미국 선거법도 해갖고 그럴 때는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안 줘도 되고 정당한 수화인이 그 중에 세 명은 분명히 세 명이 다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럴 때는 정당한 수화인이 가려질 때까지는 안 줘도 된다. 그 유치가 아니에요. 그건 물건 안 줘도 되거든. 그렇게 또 규정을 해놨어요. 이제 한 여담이지. 그런 실무적으로 잘 없지만 아무튼 그렇다. 그 다음에 발행 통로 됐고 발행지 발행연월일 발행지 발행연월일 그건 뭐 글자 그대로고 그죠? 그 다음에 운송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돼. 서명 안 하는 당국인이 뭐 무효지 별이겠죠. 임의적 기재사항은 참고사항들 이런 것들 33페이지에 있는 이런 것들이 기재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약관이죠. 약관. 그죠? 약관. 약관은 약관이 무엇인가 좀 읽어보시죠. 약관의 개념. 사과증권의 약관이란 운송계약의 일반 당사자가 다수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운송계약의 표준적 내용과 조건을 미리 정한 조항으로 이루어진 계약 조관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에 의하여 다수의 상대방과의 운송거래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즉 부합계약화하고 있다. 부합계약화죠. 그죠? 그래. 아이고 땡큐. 그리고 또 자판기계 커피가 좀 약간 해졌는데 사달라고 기회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요 다음부터 기서 도망을 생각하거든. 어제 상당히 이익을 봤어요. 두 명한테 사줄 게 있어요. 오늘 한 명만 하면 되고. 그래. 이제 약간의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미리 운송에 정해놓고 모든 사람이 그걸 따라오도록 그 내용대로 그 조건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부합계약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관에 그 아까 깨알같이 박혀있는 정비선 운송 같은 경우 굉장히 많죠. 또 부정기선 운송 같으면 숏폼이지만 그 항액 용선계약서도 이만큼이죠. 다른 조건이 더 많지, 그죠? 굉장히 많지. 그런데 약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주로 어떤 게 있냐면 이해 당사자는 확인을 위한 약관 이런 게 있어요. 즉 용어 정리라든지 화물을 받았다 또는 선적했다 그 확인하는 약관. 아까 그게 바로 received by carrier from shipper 이런 식으로 된 거, 그죠? 그게 있고 수락 약관. 이건 아주 운송이 아주 욕심쟁이죠. 화주는 BL 약관 내용을 수락한다는 취지가 인쇄가 되어 있어요. 미리. 그러니까 화주는 이 약관을 읽어봤든 안 읽어봤든 여러분들 회사가 가면 약관 뒤져먹어요. 그런데 화주가 읽어봤건 안 읽어봤건 마치 이거를 다 읽어보고 서명과 같은 그 내용 그 약관이 화주가 읽어봤든 알건 이해했든 맡았든 뭐 이게 수록하는 걸로 그렇게 운송이 이렇게 미리 써놓았다 이거지. 그런 게 있어요. 욕심쟁이지. 상환자랑이 있고 이것도 법으로 정해있지만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고 지상약관 항상 있죠. 이게 최고약관이라고 하지. 어떤 법을 적용하는가 파라마운트 클로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재판관의 조항이 있고 손해 통고 제소기한 조항이 있어요. 화물이 뭐 없어지거나 깨졌거나 뭐 손상이 뭐가 났으면 운송인이 통지하도록 그 기간을 통지 기간을 정해놨죠. 보통 뭐
화물 인도 후에 3일 이내 이렇게 돼 있고 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소기한 있잖아요. 제소기한 그 표시를 해놔야 돼요. 이것은 화물을 인도 후 1년 이내에 그 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누가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손해봤다. 운송인한테 돈 물어내놔라. 아까 했더니 운송인이 그것하고 1년만 넘기면 5만 원. 그래서 1년 되기 전에 얘가 소송을 이제 제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1년 넘으면 소송을 해가지고 안 받아줘봤다 치고. 그죠? 그러니까 운송인의 채권 채무는 운송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자면 소멸되거든요. 된다. 그런데 이게 인도한 후에 그런데 인도 하나도 안 할 수도 있죠. 전부가 다 없어졌을 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100개 중에서 90개만 인도하고 10개가 없어졌다. 10개가 로스 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청구는 90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그지? 근데 100개가 다 그냥 도둑을 맞아서 없어졌다. 그럼 인도 한 날이 없죠. 그지? 인도 한 날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다 이제 주소났지만 거기 다 규정이 되죠. 그건 만약에 그 화물이 정상적으로 스케줄 이렇게 와서 인도 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그걸 돼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아까 3일 이내다. 그럼 3일 이내에 통과를 안 했으면 그러니까 그냥 잘 받은 걸로 간주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제소권이 없어진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화물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진다. 그건 아니고 아무튼 지금 약관으로 그래 정해놨어요. 중요한 것은 소송, 이게 채권 채무는 운송이 운임 받을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화주가 자꾸 운임이나 무슨 차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1년 넘겠다. 그럼 다 1년 우리가 소송 걸어봐야 소용없는 거지. 그래서 그건 되기 전에 얼른 소송을 걸어놔야 되고 360 며칠, 62, 64일 날. 자, 그죠? 그 다음에 그 자유재량권 이것도 조금 이제 운송이 넘나갈 수 있다. 그런 소리거든요. 이런 것이 있고, 18번 유치권 약관, 이건 이거 유치권 이 약관으로 안 정해놨어도 이거 법으로 이제 보장되어 있는 거죠. 1호에 관한 약관이 주고 있고, 1호. 다른 길로 빠지도 괜찮다. 인면구조 등 정당한 이유로 해서 지연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사람 저기서 아까처럼 언론 받으려고 진식하다가 막 사람들 주시고 가서 누구에도 갔다. 가다가 그냥 우선처럼 침몰됐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지연된 것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괜찮은 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면책사회에 관한 약관. 이것은 13가지. 이게 면책, 아까 면책, 책임이 없는 사회. 그죠? 운송인. 여기 이제 해상 고유 위험 또는 사고. 해상 고유 위험이 보통 P&I 잘 아시겠지만 해상 고유 위험은 주로 그거죠. 그 배가 침몰되는 거, 싱킹 되거나 스트랜딩 되거나 또는 박치기 하거나 벽기, 콜루전, 그죠? 또 선박, 또 화재 이런 거 주로 고유의 위험이죠. 그걸로 때문에 이렇게 또 화재 버림되는 거, 화재가 난 경우, 그 때문에 이제 물건이 없어지거나 깨지거나 이것도 이제 면책이 된다. 전쟁, 해적 행위, 재판상 압류, 동맹 파업, 포장 불충분, 화물 고유의 성질 또는 소문하자 10번. 이거는 상당히 많이 걸린 건수가 많죠.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 브로콜리를 이렇게 실어 운송을 했는데 그게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실어오면 기간이 좀 지나면 그게 브로콜리 이렇게 약간 색이 변하는 물sol 나거나 이래저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려졌던 것이 이제 운송 시국 잘못돼서는 아닌 것이 증명이 자꾸 이제 해야죠. 운송에는. 그다음에 말을 순한 말을 며칠 선자가 아주 설득하고 아주 순한 말을 이렇게 10마리를 선적을 해서 이제 왔는데 이렇게 인도를 해줬거든요. 그럼 인도한테 그 중에 한 마리가 막 미쳐 날뛰는 거야. 미친 거야, 한 마리가.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왜 오늘도 이렇게 말할 때는 비해내 보니까 페어한테 굿고는 오른 컨디션으로 아주 순한 말을 그대로 싣고 와서는 순한 말을 인도해줘야 되지. 왜 미친 말을 인도해주느냐. 이제 그런. 아니 그게 지가 말 고유의 성질상 지가 왜 같이 갖다 지가 스스로 미쳤지. 내가 뚝뚝 펴서 미치게 만들었냐. 이렇게 대항을 해. 그죠? 근데 또 10마리가 나중에 11마리를 인도해놓을까? 그것도 가만히 있겠지. 새끼를 하고. 그런 걸 안 손한다. 이익 때문에 아무 소리 하는데. 하여튼 잘못된 건 찾는데 손해가 나타나고 보통 그러잖아. 이런 게 고유. 또 땅콩 보면 말이지. 그 안에 우리 잘 모르는데 껍데기 있잖아. 그 안에 벌레가 먹어서 그 안에 땅콩 자체가 이렇게 썩었거나 오를 수도 있잖아.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지. 스스로 그래 된 거잖아. 그 다음에 과제 됐고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이거 안 됐고 그거 이제 이제 이거 면책이고 그죠? 근데 그런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서 이게 아무리 손해가 났다면 이제 일정한 물론 고의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 운송이 고의적으로 어떻게 막 불을 질렀다든지 하루를 그냥 망치 두드려서 정의롭게 싸우다가 그냥 막 화가 나서 뚜렷해가고 왜 때리게 했더니 그건 이제 안 되지만 아무튼 상당한 주의 의무를 갖고 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없었다. 그러면 이제 일정한 금액까지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이 넘으면 어떤 일정 금액까지 제한을 해서 그만큼만 배상해 주도록 하는 제도. 그게 책임 제한 제도죠. 수백 년 동안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 여기 조사를 해서 프라이나지 해그 비스비, 함버그, 우리 해상법, 일본, 중국, 미국, 쭉 그죠? 그리고 우리 한국 해상법에서 그게 현행 500SDR 그 포장 보내돼 있잖아요. 네? 이걸 좀 고치셨으면 좋겠네요. 666.6 이거 요거를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내려놓고 시간이 지금 666.67 SDR이고 현행 그게 언제부터 그런가면요 500 SDR은 93년 1월 1일부터 있지만 요거는 666.67 SDR은 2008년 8월 4일부터 2016년 8월 3일까지 뭐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 현행은 666.67 SDR4 패키지 해놓고 포장 해놓고 2008년 8월 3일까지다. 아니면 8월 4일부터 그렇다고요. 8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그 다음에 금년 8월 4일부터는 666.67 SDR and ESDR per kg 그 중에 또 분분해 이렇게 개정이 되지. 이게 2008년 그 8월부터 이제 8월 4일부터 개정 해상법이 발효가 됐는데 그 무게 요거는 그 2년간 유연이가 하는 바람에 원래부터 발효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히말라야에 관한 약관 그러면 이제 공동해서 과지 충동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화주가 많거든. 화주가 면책 사유에 대해서 운송은 전부 없이 안 먹고 또 비싼 나무 요만큼 제한하고 그럼 화주를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화주는 그래서 적합보험을 가입하잖아요. 적합보험을. 최소한도 보험회사는 적합보험회사는 운송의 면책 사유 바닥하게 하잖아요. 책임자 그 물론마다 다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최소한도 이제 그걸 커버를 한 보험이 개발이 아주 옛날부터 개발됐고 선주 입장으로 봐서 즉 운송인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만으로 배상을 자꾸 해달라고 이게 또 그러니까 또 피나 이거 이런데 예, 클럽에 이렇게 보험들 가입하고 그러죠. 그죠? 물론 선체 자체 보험이지만